범죄와의 전쟁,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자주님들의 이야기를 모아봤습니다. 섬뜩한 이야기, 함께 보시죠. 그것이 알고 싶다를 네, 뭐 91년에 SBS 개국을 하면서 네가 하고 싶은 프로 다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 갔는데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 알을 처음 보게 된 게 땅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네, 맞아요, 땅굴 봤다 맞아요. 뭐 이래가지고 그거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그 당시에. 며칠에 걸쳐 땅굴의 위치가 확인됐습니다. 땅굴 심도는 21m. 바로 그 지점까지 파고 들어갔을 때 갑자기 돌가루가 없어지더니 비트가 헛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상 현상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떤 외국인이 사람 몸에 손으로 그것도. 암을 꺼내는 거. 네. 그걸 어린 나이 보고 잠을 못 자가지고 제가 그 필리핀 사람인데 맞아요. 사실은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그냥 동물의 무슨 동물 네. 내장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야. 쇼를 하는 건데 퍼포먼스인데 저도 그런데 관심이 좀 있어서 뭐 초능력의 실체라든지 불가사의 세계 차력, 뭐 안수기도의 실체 정말 시청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들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아이템을 찾아서 깊이 취재를 해봤는데 폴켄스타인 부부라는 분이 있었는데 텔레파시로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지갑에서 지폐를 꺼내가지고 그 일련 번호를 맞춰봐라. 가린 상태에서 직접 보듯이 읽는 겁니다. 맞췄어요? 폴켄스타인 부부는 눈을 완전히 가린 상태에서도 뭐든지 투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 bills that I was working with Then he has the plate. before one that I haven't seen. Look at the serial number, please. Are you looking? You have your glasses. Look at them. Start with the letter B. Yes. 55. Is there a 30? Is there an 8? A 0? A 4? 1? A letter at the end? Is that letter a B? Okay. Is that right? All right. Good. 아니 지갑에 나온 달러를 어떻게 일련 번호를. Face. So you would see that there was a big hole. 그 그게 당시에 아주 쇼킹한 일이 있었는데 무속과 초능력이라는 표현을 할 때 작두를 타서 신내림을 받고 신이 오면 몸이 가벼워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재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 올라가고 뭐 그러면 한 200kg 정도 되는 재단을 지울 만드는 회사에 부탁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또 굿하는데 비용이 500만 원이나 들어요. 방송국에서 누가 500만 원 주겠어요. 겨우 250만 원 특별 진행비로 타가지고 그래 있어요. 할인이 있어요. 결국 어떻게든 찍는데 근데 하여튼 작두를 가는데 작두를 날카롭게 되라고 돈을 그 가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 가짜가 아니구나. 야 근데 이게 찍으면서도 진짜 예리한 작두 날 위로 무당은 단번에 올라섰습니다. 이윽고 작두 타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계속 춤을 추고 있기 때문에 작두를 딛고선 발에 계속적으로 체중의 압력이 가해지는 상태였습니다. 움직임에 따라서 저울이 자동으로 이렇게 무게가 네. 기록이 측정이 되다가 한 30분 지났는데 갑자기 딱 정지가 돼버린 거예요. 일직선으로. 무게가 없다라는 거죠. 좋냐? 그러니까 우리 나라 갖고 계다 오늘 허냐가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야 이게? 봐라, 신이 노했다. 노했다. 당신들 막 큰일 난다. 그러니까 우리 카메라맨이 카메라 들고 도망을 막. 장선 카메라는 두고 가. 소름이 쫙 돋더라고. 아무리 과학자들한테 물어봐도 이게 잘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분이 이게 아마도 순간정전이었을 것이다. 저울 전문가들은 저울의 전원이 순간적으로 차단된 바로 그 상태에서 무녀가 작두 위에 올라가 춤을 췄기 때문에 저울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때 진짜 씀짓했어요, 나는. 아니 사실 그 오늘의 주제가 좀 그 미제 사건이에요. 네, 이게 네, 좀 네. 꼭 좀 해결됐으면 하는 미제 사건이 좀 있습니까? 포천 여중생 살인 사건이라는 건데
아마도 2003년도 사건이었던 것 같고요. 여자아이가 중학생이었는데 실종됐다 하고선 부모님이 가출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당시에는 미성년자 아이들, 아동 청소년의 실종 신고를 지금처럼 이렇게 신경을 써가지고 사건 처리를 하지 않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차일피일 뭐 좀 기다려 보시라 이러면서 처음에는 수사를 열심히 하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소지품, 아이의 소지품이 발견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범죄에 희생이 됐구나 하고서는 막 많은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이제 찾기 위한 피해자를 찾기 위한 노력들을 했는데 지난해 11월 경기도 포천에서 실종된 여중생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된 엄양이 숨진 채 발견된 곳은 집에서 6km가량 떨어진 야산 아래 배수관입니다. 2004년도 초반에 그 하수도 같은 데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 시신의 매니큐어 같은 게 손톱에 아주 조악하게 칠해져 있던 시신이 발견됐었습니다. 그래서 15살 여중생이었던 엄양의 손톱과 발톱에 하나도 빠짐없이 짙은 빨간색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던 겁니다. 학교 다니는데요. 빨간 매니큐어 어떻게? 놀랍게도 매니큐어는 범인이 엄양을 살해한 뒤 칠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뭘 찾아다녔느냐? 매니큐어 가게를 찾아다닌 겁니다. 네.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관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사에 진전이 없고 평소 몹시 괴로워했다고 동료들은 전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 사건을 다시 이제 뚜껑을 열면서 잠시 이제 재수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일반 매니큐어 성분이 아니었다. 도장할 때 쓰는 무슨 그런 성분이라고 그렇게 어떤 특수한 곳에서 사용하는 네, 매니큐어다. 차량 같은 데 이렇게 칠하는 데 쓰는 페인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매니큐어하고 성분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만약에 2004년도에 그것을 알아낼 수가 있었으면 당장 그 주변에 있는 그 페인트를 사용하는 가게는 굉장히 제한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생각이 지금도 나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강간 미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맞아요. 그 한 분께서 극적으로 탈출하셔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미수의 피해자가 최면을 이제 걸었더니 맞아요. 목격한 누군가가 있었고 그 차량이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확인했고 같은 시기, 같은 시간대, 그리고 차량으로 5분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를 두고 발생한 두 사건. 서로 다른 사람의 소행으로 보기에는 범행 장소와 시각, 수법까지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추정되는 용의자가 일하는 곳을 가서 그 사람의 생존 여부를 확인했더니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맞아. 최면을 통해서 번호판도 네, 기억을 맞습니다. 하고 막. 네. 그럴 때마다 교수님도 진짜 가슴이 많이 아프시겠어요. 오히려 네, 뭐 가슴이 아픈 건 이미 이제 달아서 제가 느낄 때는 아픔을 느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사진을 이제 뭐 시신 사진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어린 여자아이의 몸에 매니큐어가 조악하게 이렇게 칠해져 있는 장면이 지금도 생각하면 떠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잊기가 좀 어렵다. 네. 프로파일러라면은 이제 좀 범죄자를 굉장히 좀 많이 만났을 것 같은데 몇 분 정도 만나보신 거예요? 제가 일일이 세보진 않았지만 그냥 얼핏 해도 한 300명 이상은 만나고 뭐 최근에 이춘재도 만났고 고유정도 만났고 뭐 많이 만났죠. 어우, 진짜 그 두 사람을 다 만났어요? 네네네 만났습니다. 와. 저는 이제 중간에 투입이 됐고요. 이춘재가 부산에 있었을 때는 우리 경기남부청에 있는 프로파일러가 가서 자백을 받았습니다. 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이춘재가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전국에서 차출된 프로파일러 9명이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이춘재를 접견하며 신뢰관계를 형성한 것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춘재와의 만남에서 좀 느끼신 것들이 좀 있다면? 이춘재는 그냥 딱 봤을 때 뭐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워낙 수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얼굴이 허옇고 그래서 딱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은 안 들지만
수원으로 옮겨와서는 저랑 같이 이제 면담을 진행한 것도 있거든요. 제가 뭐 10여 차례 면담했는데 면담하면 할수록 이 사람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이구나. 정말 사이코패스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만약에 계속 그 범죄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은 걸 했겠냐 이렇게 반문하더라고요. 네. 영화 살인의 추억 봤냐는 질문을 또 했다면서요. 본인이 살인의 추억 봤다고 했고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고 그렇게 대답했죠. 마치 사건을 얘기할 때 제3자처럼 얘기하는 그런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 사건을 내가 만약에 했으면 그 사건 트라우마가 나한테 있는 게 사실이고 하나만 내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괴로워야 맞는 거잖아요. 반성의 행동을 보이긴 하던가요? 반성을 합니까? 저 이춘재는 반성하는 태도는 전 보진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네, 법정에서 뭐 일부 이렇게 보도된 거 보면 그러니까요. 피해자 가족한테 미안하다는 표현을 저도. 저는 그게 사실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은 그랬습니다. 직접 만나본 결과로. 네, 네. 아니 그 좀 고유정도 이렇게 만났다고 좀 얘기를 하셨는데 어땠습니까? 직접 면담을 해보신 느낌이. 그 경제적인 환경은 나쁘지 않았지만 심리적인 환경은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면서 성장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뭔가 자기 계획한 대로 일이 진행되기를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만족이 되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부담스러운 것은 범인들을 만나면서도 제가 엄청 친절하게 잘해주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또 이야기를 네, 상대방에 대해서 네. 알 수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저희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그러니까 친밀감이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분석할 때는 또 냉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에서처럼 뭐 그런 기싸움도 좀 있습니까? 그 범죄자와. 기싸움은 당연히 있죠. 예를 들면 어떤 기싸움이 있나요? 예를 들면 뭐 물건 하나 가져간 것과 관련해서 훔쳐간 것과 관련해서도 그거 당신이 가져갔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순간적으로 계속 생각하거든요. 범죄자들도. 지금 가져갔다고 할까? 아니면 보기만 했다고 할까? 보지도 못했다고 할까? 이런 생각들을 순간적으로 막 하거든요. 순간적으로 좀 자기 스스로도 방어를 자꾸 하게 되는 답변을. 그럼요. 네, 그런데 뭐 화장실 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 가라고 하는 게 좋을지? 물 달라고 하는데 줘도 될지? 뭐 심지어는 뭔가를 얘기할 것 같아서 물을 주잖아요. 그렇게 물을 한 잔 딱 마시고 나면 다시 평정해서 냉정하게 해서 다시 본인의 상태로 돌아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앉아서 언제 기다리고 언제 질문해야 될지 이런 것과 관련된 거를 끊임없이 기싸움하게 되죠.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2013년에 작은 아들 부부가 엄마하고 형을 살해해서 시체를 유기했던 사건이 있거든요. 지난달 중순 인천에서 발생한 모자 실종 사건. 처음에는 실종 신고로 엄마가 엄마가 안 들어온다 이렇게 실종 신고로 실종 신고를 냈어요. 본인이요? 작은 아들이. 작은 아들이. 네. 정 씨의 동생이 정 씨 소유의 은색 혼다 시빅 승용차를 몰고 강원도에 다녀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인천 모자 실종 사건의 용의자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둘째 아들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됐습니다. 수사에 투입되셨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게? 두 사람이 굉장히 용의자로 이제 지목이 됐던 상태였고요. 그런데 이제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피해자를 찾을 수가 없어서 시체를 찾기 위한 팀에
이제 같이 수사를 도왔죠. 그럼 어떻게 수사를 하신 겁니까? 며느리가 용의자라고 생각이 되긴 했는데요. 어쨌든 며느리를 참고인으로 해서 계속 며느리하고 저는 면담을 했고요. 저랑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공유했어요. 여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꿈이 프로파일러라고 저한테 이야기하기도 했고, 프로파일러가 꿈이기 때문에 저한테 엄청 호감을 보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본인이 딱 방어벽을 갖고 있다가 저한테는 그 방어벽을 일부 허물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기가 처음에는 전혀 몰랐다, 현장 가지도 않았다 이렇게 했다가 저희가 여러 가지 실험을 했어요. 차량이 혼자 탔을 때 바퀴가 내려앉는 정도, 둘이 탔을 때 내려앉는 정도, 정밀 분석도 하는 과정에서 같이 타고 있는 듯한 이런 것들이 다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안 갔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까 고민했던 것 같아요. 시체를 찾고 나야 재산이 정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범인으로 특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이 범인이 아니라면 그 재산은 본인께 되거든요. 본인이 최면이라도 해서 시체 있는 장소를 내가 얘기하고 싶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최면이라는 거를 빌어서 본인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때를 놓치면은 못할 것 같았어요. 얘기를 안 할 것 같아서 지금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빈 사무실을 하나 빌려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막 정말 리얼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저 혼자서도 막 소름 끼쳤죠. 다 기억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원래 아는 거죠, 그 내용. 본인 뭐 최면 걸린 게 아니니까. 시신 유기 당시 함께 있었던 정 씨의 부인 29살 김모 씨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정 씨의 아내는 두 사람이 실종된 직후 남편과 강원도로 여행을 떠났는데 차에 큰 여행용 가방 2개가 실려 있었고, 남편이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 야산에 가방을 하나씩 버렸다고 진술한 겁니다. 그 작은 아들 집에 가서 자고. 거기서 같이 시간을 보내시고? 예,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 일찍 이제 찾으러 가야 되는데 못 일어나면 못 가는 거잖아요. 안 나오면. 그러니까 같이 가서 누군가 자야만 했거든요. 그 용의자분들하고 같이? 네, 여자 용의자하고 같이 잔 거죠. 가서 혼자 자면 그 시간에 일어나서 나올 리가 없거든요. 나 수면제 먹고 못 나왔다 그러면 할 말도 없고. 수사팀에서 의논해가지고 그럼 누가 한 명 같이 가서 자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뭐 어쩔 수 없이 제가 간 거죠. 무서웠어요 당시에는. 예.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갔는데 언저리만 계속 돌고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근처까지 갔고 여기다 하고 누가 여기 있다고 이제 발견하게 됐죠. 인천에서 실종된 모자 가운데 어머니로 추정되는 시신이 강원도 정선에서 발견됐습니다. 어제 어머니로 추정되는 시신에 이어서 오늘 장남의 시신도 발견됐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날 이제 극단적 선택을 했거든요. 아내분이요? 네. 그럼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은 지금 형을 살고 있죠. 살고 있고. 네. 그 중에서도 뭐 좀 우리가 알만한 사람이라든가 좀 기억에 남는 사건이. 기억에 남는 사건은 이제 가장 잔혹했던 것이 이제 그 2004년 1월부터 발생한 정남교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그 이수정 교수님도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해본 사건은 이제 정남규라는 연쇄살인범이 있었는데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 서남부 지역을 공포에 떨게 했던 묻지마 살인 사건. 길 가던 어린아이나 집에 있던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둔기로 내려치는 잔인한 수법으로 2년 동안 무려 13명이 살해됐고 20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검찰에서 제가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면담을 했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유영철보다 많이 죽이는 게 내 목표였는데 하고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정남규는 유영철과 함께 범행 순간에 느끼는 쾌감을 위해 살인을 저질렀고 교도소 밖으로 나가면 다시 살인을 저지를 것이라고 말해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범죄자는 제가 정말 만난 1000명의 범죄자 중에 가장 잔혹했어요. 심지어 그 집에 압수수색을 갔었는데 제가 어디 인터뷰해 놓은 사진을 스크랩을 해서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제 손으로 압수해 갔어요.
야, 이 범죄자들도 자기를 추적하는 사람을 보고 있구나. 근데 섬뜩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이거 어떠셨어요? 너무 반가웠지. 아, 반가웠어요? 실제 일어나는구나 이런 일이. 아니, 저희 같으면 그 정남규라고 하는 살인마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건데. 아, 그럼 정말 반갑죠. 그러니까 경찰을 했죠. 그러니까 경찰을. 근데 나중에 이제 체포돼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정남규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노상에서 늦게 귀가하는 여성들을 공격을 했는데 정말 특이한 거는 단 한 건도 뒤에서 피해자를 공격한 게 없어요. 전부 돌려 세워서 앞을 공격을 했어요. 이거는 범죄자들의 일반적인 어떤 상식에서 다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왜? 몰래 따라가서 빨리 공격하고 피해자가 쓰러지면 도망가는 것이 범인의 기본적인 심리인데 돌려 세워서 자기가 얼굴을 보고 또 가로등 불빛 밑에서 계속 피해자를 공격해요. 그 피해자의 어떤 그 고통과 아픔과 이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심리적 만족감을 추구하는 정말 잔혹한 그 동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물색하지 못하는 날,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르러 나왔지만 실패한 날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예전에 살인을 저지른 곳에 가서 내가 서 있어 봤다. 너무 내가 행복했다. 이렇게 그 살인을 추억하는 정말 잔혹성이 가장 높았었고. 일말의 반성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제 교도소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제 말았는데 저한테도 편지를 많이 보냈었거든요. 그 편지를 보면 내가 이렇게 잡혀와가지고 더 이상 사람들을 살해하지 못하니 너무 답답하다. 그러니 사형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나를 좀 내보내달라.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나는 견디지 못하겠다. 이런 편지를 계속 보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자기가 선택을 했는데 저는 그게 극단적 선택을 한 게 아니고 자기가 결국은 자신을 살해한 살인의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가. 스스로. 살인의 끝은 결국 자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참 좀. 예. 참. 아니 정남규와의 면담을 통해서 미제 사건을 또 해결하신 게 있다고. 아, 네. 사건이 이제 2004년에 발생하기 훨씬 전에 초등학교 이제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산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던 거고요. 근데 저는 그 수법이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제압한 수법이.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격을 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쓰던 컴퓨터 바탕화면에 시신 장면을 올려놓고 한 6개월을 매일 봤어요. 매일. 밤에도 보고 낮에도 보고 아침에도 보고 매일 봤어요. 매일. 이 정남규와 면담을 하면서 어릴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했더니 자기가 어떤 그 범죄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느냐라고 했더니 그 방식대로 피해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 바탕화면에 있던 그 장면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야, 이 사건의 범인이 얘구나. 그래서 나는 너라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야, 그거는 정말 그 모를 줄 알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 그래서 제가 수백 번, 수천 번을 봤다. 너의 수법을. 그러니 내가 너를 모를 수 있겠느냐. 범죄자와 면담을 하다 보면은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도 너무 화가 나거든요. 이게 아마 그렇죠. 이 화 정도가 아니라 진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걸 이 격한 감정을 이게 다스리십니까? 그거는 이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이게 앞에 있으면 그냥 막 한 대 치고 싶은데요, 그냥 막. 그냥 그 감정은 억누를 수 억누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그 행위들을 보고 나면 계속 그게 떠오르죠. 근데 이제 목표를 가집니다. 이 이야기들을 다 듣고 차곡차곡 분석을 해서 또다시 이런 유사한 사건이 났을 때는 최대한 빨리 차단하고 체포할 것이다. 이런 목표 때문에 그 나머지 분노들을 내가 좀 다스리게 되죠. 혹시 그 강호순, 유영철, 정남규 이 세 사람은 서로가 어떻게 좀 다른 것 같으세요? 공통점은 그냥 비열한 성범죄자입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 약자들을 공격한 살인범들이고
다른 점은 이영철 같은 경우는 피해자를 빨리 살해하고 오랫동안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잔혹행위를 저지릅니다. 이영철 사건 때 제가 이제 이영철이 체포되고 나서 물어봤어요, 직접. 너도 범행 현장 가봤냐? 그랬더니 아니 뭐 언론에 다 뉴스에 보도되고 경찰이 무슨 뭐 증거를 찾았다, 뭐 누구를 수사한다 이런 게 다 나오는데 내가 왜 가볼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서 안 가봤다. 심지어 나도 댓글을 달아놨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댓글을 달았다고? 자기가 뭐라고요? 뭐 아닐걸 뭐 이러면서. 그리고 정남규는 오랫동안 굉장히 고통스럽게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의 시신은 그냥 뭐 마구 방치하는 이런 타입이고, 강호순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춘재의 범죄와 강호순의 범죄가 상당히 그 범행 동기가 맥락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행인 것은 2009년에 강호순이 체포된 이후로 한국 사회에 지금 연쇄살인범이 다행스럽게도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한 건도 없죠, 연쇄살인은. 근데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빨리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퇴직하기 전에 어떤 범죄자를 만나보면 야, 이거 한 건으로 체포됐지만 이거 지금 체포가 안 됐으면 연쇄였구나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왜냐? 지금 이제 그 국민의식이 높아졌습니다. 사소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전부 카메라를 찍고 제보하고 이런 국민의식들, 그다음에 CCTV, 그렇죠. 블랙박스 뭐 이런 그 사회 안전망들이 사실은 그걸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체포가 되는데 조금 우려되는 것은 그러다 보니 형량이 그렇게 또 길지를 않아요. 그래서 법정에서 이제 앞으로는 전문가들이 분석과 판단을 해서 재범의 우려가 높다면 예전의 어떤 그 법정에서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새롭게 현실에 변화되는 좀 맞는 현실적인 것으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게 저 경찰 일은 언제 그만두신 거예요? 2017년도 4월 30일 날 제가 명예퇴직을 했어요. 이게 그 정년퇴직이 아니고. 명예퇴직이요? 어떻게 하시다가? 그래서 사표 낸 거죠, 사표. 아니 왜 사표를? 뭐 이제 그 나라는 존재로 좀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 1000명의 범죄자를 만나다 보니까 몸에 질병이 생깁니다. 그 뭐 어금니가 빠지고 굉장히 뭐 몸이 안 좋아지고 또 공황, 뭐 우울 이런 문제들이 막 겹쳐서 이렇게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내가 할 만큼 소임은 다 한 것 같다. 후배들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러니 나는 이제 좀 더 한 걸음 물러서서 좀 도와주고 또 나와 가족의 사람들을 찾는 것이 후회스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기동대에서 근무하신 지 2년 정도 되셨고 이전에는 어디서 근무를 좀 하셨습니까? 그 전에는 이제 112 종합상황실이라고 이게 112 신고 접수하는 곳에서 5년 정도. 경위님의 직감으로 범죄 현장을 좀 알아차린 적 있다고 그래요. 이게 낮에였는데 뭐 여자분이 전화하셔가지고 다짜고짜 그냥 짜장면 두 그릇만 모텔로 좀 갖다 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저한테 걸려왔어. 이거 저도 아는데 저도 저도 알아요. 이거. 그 어떻게 보면 데이트 폭력을 당하던 여성분이 그분을 저 구해내신 거잖아요. 네네네. 실제 상황실 녹음 파일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볼까요?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네, 여기 그 육교 있는 근처에 있는 모텔인데요. 짜장면 이름이 뭐예요? 짜장면이요? 혹시 남자친구한테 맞았어요? 네. 짜장면 집이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말하시면 돼요. 모텔 이름이 뭐라고요? 여기 모텔? 네. 그게 부근에 있는 건가요? 네. 여기 502호예요. 502호 가시고 똑똑똑 두드리면 문 열어주세요. 네. 짜장면 빨리 갖다 드린다고 하세요. 남자친구한테. 근데 들으면서도 이 정말 전화를 하신 그 이분께서도 정말 참 잘하신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기지를 발휘를 하신 거니까. 근데 이거를 알아채시고
이렇게 오늘 이분이셨구나. 경위님이 이거 몰랐네요. 젊은 여자분들은 이렇게 장난 전화나 허위 전화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잘못 누를 수도 없고 112 눌러야 이제 저희한테 전화가 오는 거니까. 경찰에 전화한 것도 맞는데 짜장면을 갖다 달라고 하니까 이제 처음엔 제가 좀 당황했죠.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고민도 좀 했고. 근데 이게 시간을 좀 끌면은 좀 안 되니까 그분들이 불안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당연하죠. 당사자분 같은 경우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생각을 했죠. 점심 시간도 지난 시간이었고 장소가 모텔이다 보니까 두 그릇 달라고 그랬으니까 혹시라도 2명일 수도 있겠다. 이제 그래서 혹시라도 남자친구한테 맞으셨는지 했더니 그분께서 풀이 죽은 목소리로 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데이트 분녀이구나. 그렇게 알았죠. 짜장면을 빨리 갖다 주겠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좀 신고자분한테 뭐라고 했다나 안도감을 좀 주기 위해서. 좀 안도감을 주기 안심하시라고. 네. 신고 내용란에 출동하는 경찰관들은 진짜 중국집 배달원인 것처럼 해서 들어가세요 이렇게 써놨죠. 현장 출동 경찰관들이 들어갈 때도 정말 중국집에서 배달 온 것처럼 똑똑 두드리고 배달 왔습니다 하고 이제 안에서 문 열어주고 들어갔더니 여자분이 조금 다치셨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 후송하고 남자는 이제 특수폭행으로 이제 체포했고. 참 정말. 네, 112 신고센터입니다. 여기요. 1번 편하겠군요. 장난 전화 하시면 벌금 무실 수도 있어요. 긴급신고 112입니다. 신고하신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어느 날 밤 새벽 한 4시 정도 했는데 전화를 한다 하더라도 잘못 누를 수 없는 시간이잖아요. 전화번호 보고 이렇게 누르는 시간인데 새벽 4시에 전화가 왔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잘못 누르지는 않았을 거고. 그래서 혹시라도 말씀을 못 하시는 상황이시면 핸드폰을 한번 톡톡톡 두들겨 보시라. 화면 같은 데 이렇게 두드리면 소리가 저한테 들리거든요. 진짜로 톡톡톡 두드리시더라고요. 이거 좀 이상한데? 말씀을 못 하시는 상황이고 제가 시키는 대로 했으니까 이거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보세요. 무슨 일이세요? 혹시 거기 옆에 남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용히 얘기했더니 그냥 여자분이 이제 그때서야 이제 좀 조금씩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 본 남자랑 같이 술 먹고 이 남자 집에 왔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말씀을 좀 흐리시면서 못 하시는 상황이어가지고 이거 좀 감이 안 좋다. 새벽이고 그래서 좀 성폭력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분 위치를 좀 파악하는 게 급선무였는데 또 핸드폰 위치도 주택가로 나와서 굉장히 좀 찾기가 어려운 어딘지를 딱 특정하기가 힘들었군요. 거기서 이제 이분을 가장 위치 찾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생각해 본 게 화장실이 혹시 있는지 그 안에 화장실 창문 열어서 거기다가 휴지도 던지세요. 수건도 흔들어 보세요. 그래야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 좀 새벽이니까 찾을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좀 찾기가 좀 편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다행히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성폭력으로 입건하게 됐었죠. 대단하시네요. 이게 접수 경찰관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돼요. 신고자분들은 당황하고 그러면 자기 위치도 모르고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이러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도 이제 저희도 계속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저녁 한 8시쯤이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남자와 여자분이 계속 말다툼만 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다툼만. 그냥 112만 눌러놓고 남자분랑 남자 여자분이 계속 말다툼만 싸움하시더라고요. 이게 부부 같기도 하고 연인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핸드폰 위치 확인해봤더니 산 쪽으로 나오고. 그래서 산에서 혹시 말다툼하다가 112 누르기에는 좀 애매한 장소고 시간도 그렇고. 그 신고자 핸드폰 위치 그 근처에 고속도로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고속도로에서는 차 운행 중에 말다툼하다가 이렇게 싸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계속 말씀 안 하시고 있다가 제가 이제 기회를 봐서 약간 좀 분위기 조금 잦아들었을 때 신고자분
그 남편분 모르게 자제분하고 자식들하고 통화하는 것 좀 말씀해 보세요. 그때서야 이제 그분이 나 지금 여기 고속도로인데 뭐 집에 가고 있어 막 그러더라고요. 아 가정폭력인가 보다. 그럼 이걸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차가 계속 가는 중이잖아요. 서 있는 게 아니고. 그럼 경찰관이 이 차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죠. 네. 차량으로 물어보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거기다가 그 사람은 경찰에 신고 안 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혹시 다음 휴게소가 어디세요? 그랬더니 다음 휴게소가 어디고 한 몇 킬로 남았어. 그러길래 이제 제가 휴게소 갔으면 휴게소에서 차를 세워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 여자 화장실이 제일 안전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남자도 못 들어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휴게소 들어가셔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계시면 제가 최단 시간 동안 그 경찰관 출동시키겠다. 그래가지고 다행히 또 그 근처에 고속도로 순찰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4분인가 5분 만에 가가지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네요. 네. 대단하시다고 느껴지는 게 사실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럼요.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돼 있지 않은 상태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 경위님께서 차분하게 신고자분들하고 맞춰줘야 돼요. 신고자분은 뭐 급해 죽겠는데 경찰관은 거기서 신고자분 조금만 차분하세요 막 이렇게 말하는 것보단 신고자분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게 좀 그렇죠. 맞춰줘야 돼요. 이게. 아니 오늘 나오실 경위님은 범죄도시 영화 아시죠? 네네. 그 마동석 씨의 실제 모델. 아 진짜요? 네. 놀러 와. 야, 너 괜찮아? 혼자야? 아직 싱글이야. 실제로 그 마동석 씨하고도 진짜 친하시다고. 예, 한 16년 정도 됐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마동석 씨하고 친하신 거예요? 지인 소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그래서 술자리 하면서부터 이렇게 친하게 형 동생으로 지내왔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지금 뭐 저희한테 취조를 당하시는 게 아니니까 말투가 너무 좀 무슨 긴장되셔서 그러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마동석 씨가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 형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모티브로 해가지고 이 범죄 도시를 만든 거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저 얘기를 드리자면 소개를 해드릴게요. 현재 그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 정보과 소속이고 24년차 강력반 생활만 약 20년을 한 베테랑 형사입니다. 범죄도시 영화에서 다룬 2004년 서울 남부경찰서 왕건이파를 소탕한 실제 인물이에요. 이게 어떤 사건입니까? 왕건이파가?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조선족 중에 나쁜 조선족들이 그 서로 이권 다툼하면서 좀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장정 대여섯 명이 한 남자를 문매를 때리고 흉기까지 던집니다. 중국 옌벤이 주무대인 중국 동포 폭력 조직 흑사파 조직원입니다. 경찰이 흑사파 두목 등 7명을 구속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실제로 이 강력계 형사분들은 사선에서 진짜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실제로 위험한 경우도 굉장히 좀 많죠. 칼을 가지고 덤비고 그랬었으니까 뭐 칼이나 도끼. 근데 그럴 때는 이게 사실 하시는 일이 그런 범죄를 소탕하는 일을 하시는 거지만 이게 진짜 기분이 좀 어떨지가 참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제 같은 사람이니까 좀 겁이 났었는데 그러니까요. 눕히지 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이제 힘이 이제 솟아납니다. 또 별명 같은 거 없으셨습니까? 그 당시에? 별명은 이제 개코였습니다. 개코는 왜? 개코는 어디 가면은 이렇게 냄새 애들 잘 물어온다고. 범인색출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잘하시니까. 사건을 물어오구나. 네, 잘 냄새를 잘 맡는다고 그래가지고. 총만으로도 어떤 이 사람이 뭔가 뭐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다. 뭐 이렇게 좀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까? 이제 가리봉동에 칼 사건이 난 거예요. 찌르고 도주했다고. 그때 비가 많이 왔는데 딱 저놈 같아요. 저 사람 같아요. 그리고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저 사람 같아가지고 그냥 가자마자 그냥 후렸죠. 딱 했더니 이 자식이 칼을 뽑더라고요. 그랬더니 얘인 거예요, 살인범이.
제가 우리 선배한테 되게 혼났죠 그때. 왜요? 그냥 민간인이었으면 너 어떡할 거였냐. 가자마자 얘기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느낌만으로 그냥. 말은 했죠. 뭐라고요? 일로 와 이 새끼. 그렇게. 아, 저 아닌데요 하면서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한 게 일로 와예요. 그렇죠. 그때 당시는 이제 중국인들이 거의 차고 다녔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어디 경찰서 누구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그냥 찌르고 도망가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 안 되죠. 그때 당시 같은 경우는 이제 소속 계급 밝히면은 내가 당하니까. 그렇죠. 진짜 아찔한 순간 많이 있지 않으셨어요? 혹시 뭐 기억에 남는 아찔한 순간 있으세요? 처음에 도침 진중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도침 진중은 뭡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거 무전은 뭔데? 저 건물에 지금 현재 이제 절도범이 털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무전은 도둑이 뭔데? 침투해서 진행 중이다. 예.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예. 딱 갔는데 경비원 분께서 화장실에 요만한 유리문이 잠궈 있었는데 둘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선배는 후문 지킬 테니까 네가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타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발을 벗고 이제 양말 신은 채로 싹 가서 이제 벽에 붙어가지고 딱 불을 타다닥 켜니까 타닥 켜지는데 짜장면 2그릇이 딱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군요. 예, 그러니까 2명이니까. 와 이거 혼자서. 와 네, 이거. 그러니까 와 상상만 이제, 해도 와. 김이 싹 나고 있으니까 좀 전에 시켜 먹은 거잖아요. 막 뜯은 거잖아요. 예. 야 이거 진짜 이게 등줄기에 땀이 그냥. 예. 그런데 이제 거기 보니까 이 사무실 내에 있는 컴퓨터 하드웨어를 싹 뜯어가지고 여기다 다 싸놓고 딱 2그릇 먹고 친구가 터졌으니까 이제 두 놈은 숨었겠죠. 그래가지고 근데 순간적으로 사장실에 금고가 있으니까 금고 터나보다 그래가지고 삼단봉. 예, 그래가지고 그걸 살짝 펴가지고 사장실로 살짝 갔는데 책상이 크니까 여기 앉다 보면 이렇게 넓게 돼 공간이 있잖아요. 예, 살짝 보니까 이제 이 헝겊이 보이는 거예요. 두 명이 들어가기가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현장 용어니까요. 현장 용어니까 이거는. 그래가지고 그냥 내리쳤죠. 근데 내리쳤는데 둘이 아니라 한 명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 한 놈 어디 갔어? 그러니까 왜 2그릇이야? 그랬더니 이제 배고파서 2그릇 먹었어요. 그런 거였어요. 배고파서 2그릇 먹었구나. 이게 그 도둑도 참 그냥 곱빼기 시켜 먹으면 될 걸. 또 곱빼기랑 2그릇의 차이가 뭐 있었겠죠.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제일 좀 기억에 남는. 아찔했죠. 왜냐면 진짜 너무 등줄기에 짬이 쫙 날 것 같아요. 예. 그런 순간이 너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내가 좀 제일 두려웠고 무서웠던 순간도 혹시 있습니까? 두렵고 무서운 거는 이제 그러니까 조폭이 이제 술집에 가서 여자 목을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칼로요? 예, 아니요 병맥주로. 어휴. 이제 그게 이제 강력반 갔을 때 첫 적이었죠. 첫 사건이었어요. 처음으로 나갔는데 근데 딱 갔을 때는 문 앞에 틈이 있잖아요. 살짝 이렇게. 네. 거기에 핏물이 싹 나와요. 들어가서 잡아야 되잖아요. 와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 아내가. 네, 그러니까 문이 잠겨 있다 그러니까 열쇠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119 부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웨이터가 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열쇠가 없었으면 좋겠다. 26살이었으니까 그때. 내가 솔직한 마음에 너무 솔직히 겁이 너무 나서. 무서웠으니까. 저는 솔직히 무섭죠. 솔직히. 내가 잘못 들어갔다가 내가 찔리거나 혹시 내가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무섭죠. 키를 넣고서 이제 그런 게 이제 드라마나 영화 본 게 많이 참고가 됐죠. 어렸을 때. 옛날 영화 보면 이렇게 딸 때 살짝 돌리죠. 조용히 이게 천천히 따는 게 근데도 턱 소리 나더라고요. 확 들어가니까 병으로 깨가지고 이렇게 탁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안으면은 이제 이걸 못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 머리를 박아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제압을 했군요. 예. 와.
2018년도 11월 달에 서울 경기 지역 조폭들이 광주에 이렇게 원정 보복을 왔던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사건 담당하면서 도망간 범인들 잡으려고 서울 경기 지역에 자주 왔었습니다. 광주에서 보복전을 벌였던 조직 폭력배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남성을 향해 조폭들은 바닥에 침까지 뱉으며 위협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12명의 조폭을 붙잡는 데 이어 모두 7개파 35명을 일망타진했습니다. 기세등등했던 조폭들이 공권력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진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 광주 조폭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평소 친분이 있던 인천하고 이게 서울 지역 이 조폭들이 내려와가지고 결혼식에 참석하러 내려왔었는데 그 전날 술을 마시다가 이렇게 서로 시비가 된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이 광주 애들이 좀 홈그라운드기도 하고 이 쪽수도 많기 때문에 이겼죠. 때리니까 이제 맞은 애들이 서울 인천 애들이 자기 조직 애들을 새벽에 불러내린 겁니다. 인천하고 서울에서 한 30명이 새벽에 집결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요. 현장에서 대부분 검거했는데 일부 도망간 범인들을 잡으려고 서울에 오신 거예요? 예, 서울 자주 왔어요. 그걸 또 잡았습니까? 예, 전원 49일 만에 35명 전원 잡아서 구속했던 사건인데요. 한 명만 끝까지 안 잡힌 애가 있었어요. 네네네. 예, 그 애를 잡으려고 아마 제 기억에는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잠복해본 기억인 것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11박 12일 동안 우리 잡을 때까지 안 내려온다 하고 짐 싸가지고 서울 올라와가지고. 짐은 뭐 싸셨습니까? 이렇게 뭐 길어질 줄 모르고 가셨을 거 아니에요? 뭐 속옷 6벌 챙겨갔거든요. 직원들은 뭐 5벌 챙겨온 직원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한 5박 정도나 6박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는 끝내고 간다. 팬티 개수로 몇 박 며칠인지가 대충 나오네요. 야. 보통 아무리 이렇게 길어져도 우리가 한 일주일 정도 하면 사람이 좀 지치고 이게 가족도 있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다시 좀 며칠 쉬었다 올라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안 된다, 이거 잡을 때까지 내려가면 안 된다. 이 팬티 양말 다 떨어졌는데도 내려가지 않고 했었습니다. 그럼 계속 빨아서 그냥 있으셨던 건가요? 이제 그게 모텔에서 이렇게 저녁에 빨고 아침에 이렇게 드라이기 같은 걸로 말려가지고 잘 때는 이렇게 노팬티로 어쩔 수 없이 뭐 잘 때는 또 그렇게 노팬티가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자들끼리. 뭐 그거는 뭐. 같이요? 혼자 계신다요? 같이. 아니 출입인 같은 거 반바지. 입고. 그건 아니고. 근데 덜미를 잡았습니까? 네, 그게 1월 12일 날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날인데 새벽 2시였습니다. 집에 있던 애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따라가 봤더니 순대국밥집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걔를 딱 만나더라고요. 저희가 진짜 걔 기다리면서 그 전년도부터 고생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잡히면 진짜 이 새끼 콱 이렇게 이런 생각으로 딱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근데 막상 만나니까 그래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나와신 게. 반갑고 이게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 같은. 정말 너무 보고 싶었다 친구야. 하면서 드디어 여기 있었구나. 진짜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 반갑다 할 정도로 말이 나올 정도로. 근데 또 이렇게 계시니까 같이 올라왔던 형사님 같기도 하고. 든든합니다. 아니 범인을 구속하고 퇴근길에 먹는 술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형사들 사이에서 범인을 구속하고 나면 집에 안 들어가고 저희들은 이제 꼭 이렇게 술 한잔 하면서 이 사건을 복기해 보면서 이게 잘 됐고 이게 못 됐고 그때 우리 마시는 술을 우리는 구속주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범인을 구속시켜 놓고 마시는 술. 구속주. 그래서 이제 형사들 사이에서는 이제 구속주에 취하고 구속주 맛을 알면 평생 형사 그만 못 둔다. 아무리 힘들어도. 딱 구속시키고 났을 때 우리 촬영 끝나고 마시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러신가요? 범죄자들을 항상 이렇게 이제 잡으러 다니시니까 이게 사실은 항상 위험에 좀 노출이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긴 한데요. 위험한 상황을 안 만드는 게 정말 베테랑 고수 형사라고 생각합니다. 뭐 영화나 이렇게 보면은 막 추격해서 이렇게 잡는다든지. 그렇죠. 아니 막 싸워서 이렇게 잡는다든지. 이런 건 조금 이렇게 이제 초보자 때 이야기고요. 고수들은 어떻게 잡?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기다리는 걸 더 하고 우리가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잡으면 좀 편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뭐 깡패들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은 깡패들 숙소를 파악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숙소 앞에서 이렇게 딱 또 기다리고 있어요. 서너 명 딱 몰려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좀 초보자들은 딱 나가가지고 야 너희들 이리 와.
이러면 예, 그러겠죠. 그러면 도망간다거나 반항한다거나 이런 일이 네.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아예 안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좀 더 기다려야 돼요. 더 기다리면 얘가 숙소로 들어가서 한 3시간 정도만 더 기다리면 이제 잠이 푹 들었을 때, 막 들어가도 모를 때, 그때 이렇게 조용히 들어가가지고 후레쉬 딱 붙여가지고 하나씩 뿅, 야 일어나봐 이러면은 먼저 일어나 내 먼저 수갑 딱딱 채워가지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잡아야지. 뭐 우상탕탕 할 필요 없고. 네, 그건 편안하게 잡아야 됩니다. 이제 그들 쪽에도 형사님 너무 유명하시죠. 혹시나 뭐 그들 사이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있다거나. 저도 뭐 나중에 좀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걔들이 저를 정거장이라고 불렀다고. 왜요? 제가 한참 이렇게 이 광주에서 깡패들 교도소 많이 보낼 때 이 교도소 안에서 있으면 이제 자기들끼리 들어오면 얘기하기를 이제 자기들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야 너 어쩌다 들어왔냐 이러면은 정의석한테 잡혀서 들어왔어. 너는 나도 정의석한테 잡혀 들어왔어. 막 다 그러니까 한 깡패 선배 하나가 야 정의석이가 광주 교도소 오기 전에 들렸다 오는 정거장이냐? 정거장 장주기 아니 그분도 누군지 모르게 표현을 잘하셨네. 아니 그 좀 뭐 지금까지 맡으신 사건도 굉장히 많겠지만 좀 잊지 못할 또 사건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형사 시작한 지 얼마 안 될 때 한 2년 정도나 됐을 때 이야기인데 5살짜리 이게 남자애가 이렇게 사망했다는 그 엄마의 신고가 있었어요. 현장 가보니까 이렇게 딱 단칸방에서 젊은 엄마가 5살짜리 남자애하고 3살짜리 딸을 혼자 키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엄마 말에 의하면은 저녁에 식당 일을 갔다 와 보니까 애가 이 갈비뼈인 데가 아프다. 멍이 들어 있고 침대에서 뛰어놀다가 이렇게 침대 모서리에 이렇게 부딪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밤이 늦었으니까 오늘은 자고 내일 아침에 병원 가자. 이렇게 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이게 사망해 있었다고 이렇게. 근데 그게 이런 사건이 수사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이미 사망해 버렸죠. 또 내부에서 집에서 있었던 일이고 기존의 증거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형사과 사무실에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3살짜리 그 여자 동생이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안고 앞에 편의점 가가지고 과자 같은 걸 좀 사주고 이렇게 딱 걸어오는데 지금까지 아무 말 없던 그 3살짜리 애가 제 귀에 안고 있으니까 귀 옆에 바로 있었거든요. 귀에 대놓고 아빠가 때렸어요.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는 아빠가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생각돼가지고 이제 동네 가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저 집에 아빠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최근에 엄마가 새로 동거를 시작한 남자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재조사하게 됐고 혹시 평소에 이렇게 맞는 걸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돌아다니면서 다 이렇게 물어보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애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는 기관에 3번이나 이렇게 학대 의심으로 신고가 된 적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고자를 보니까 그 동네 이웃 아주머님이었어요. 그 아주머님이 애가 항상 멍이 들어있고 막 이렇게 이런 모습을 자주 보니까 애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 옷을 벗겨가지고 상처까지 전부 다 찍어놓고 동영상으로 애야 너 이거 어떻게 다친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애가 그 아저씨가 때렸어요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직접 그 살아있을 때 담아놓으셨더라고요. 누군지 몰라도. 네, 그래서 이제 그 증거가 이제 있으니까 그 범인을 잡아가지고 구속했던 사건이 있거든요. 마치 그 억울하게 죽은 애가 그 동생을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냥 묻힐 뻔한 사건을 평소 이웃 중에 누군가가 그걸 다 기록에 남겨놨다는 게 그분한테 너무 고맙고 그분도 자기 힘 닿는 데까지는 그 애를 좀 지키려고 했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더 마음이 먹먹하고 근데 그래도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는 게 또 미안하기도 하고. 네, 그 사건은요. 연쇄 강도 강간범 이런 걸 한참 또 그게 사회적인 이슈가 좀 된 적이 있죠. 맞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런 사건들이나 범인이 아주 많았습니다. 각 지역마다 막 있을 정도로 그런 사건이 이렇게 획기적으로 이렇게 없어지게 된 이유가 2010년도에 이렇게 DNA법이라는 게 통과를 했거든요. 그게 어떤 법이냐면은 강력 범죄자들의 DNA를 채취를 해가지고 이걸 미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대조를 해서 범인을 특정하는 이런 법안이 통과돼가지고
범죄자 DNA를 보관할 수 있는 법률이 그 당시에 국회를 통과를 했죠. 아, 그럼 그 전까지는 그런 DNA를 보관하는 게 이게 없었던 거예요? 저희는 현장 것만 보관하고 있어서 범죄를 잡아도 범인이 누군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근데 특정 11개 조항에 해당되는 그 범인의 것일 경우에는 현장에서 찾으면 바로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관내에서도 13년 전에 발생한 이제 강도강간 미제 사건이 있었는데 최근에 출소했던 어떤 다른 강력범죄자가 이 DNA가 그 사건 현장의 DNA 일치한다, 범인이다. 이런 감정서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을 접수해가지고 출소한 범인을 다시 잡아서 구속해서 교도소 보낸 일이 있죠. 근데 거기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경찰은 이렇게 범인을 잡으면 피해자한테 이렇게 범인이 잡혔다고 이렇게 알려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알려주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한테는 좀 잊고 싶은 과거일 것 같고 다시 내가 이야기를 꺼내면 또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은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게 성폭력 상담소를 찾아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상담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이런 상황인데 제가 알려줘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선생님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거 너무 당연히 알려줘야 됩니다. 이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어디 경찰서 강력팀의 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사건을 이야기하려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되나 싶어서 머뭇머뭇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그 피해자가 혹시 잡혔어요? 이렇게 13년이나 됐고 내가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제 경찰서 이름만 듣고 혹시 잡혔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잡혔습니다. 잡혀서 교도소 갔고요. 이렇게 너무 늦게 잡아서 죄송합니다. 이랬더니 그때부터 그 피해자가 막 울면서 정말 이 전화를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한참 울었고요. 그날 저녁에 그 피해자 아버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저를요. 그래서 지금 제 손 잡고 형사님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얘를 키우면서 그때 지켜주지 못했다는 좀 미안함 때문에 얘 얼굴을 똑바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법치의학자? 이거 좀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국가수에서 치과의사 법의관으로 일하고 있는 김의주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법의학자가 아니고 법치의학자시군요. 치과. 그리고요. 네, 저는 2년차 법의조사관 곽유진이라고 합니다. 법의조사관. 어떤 일이신지? 저는 이제 부검 업무를 할 때 이제 부검을 지원을 하고요. 저희가 부검을 들어갈 때는 이제 부검의, 그러니까 알씨는 법의관이 한 분이 들어가시고 나머지 이제 법의조사관 3명이 이제 한 팀을 이뤄서 부검을 하게 이게 됩니다. 한 팀이시군요. 부검 시간 08시 30분. 등 왼쪽 4번 갈비뼈 골절. 등 왼쪽 4번 갈비뼈 골절. 이제 제가 하는 업무는 주로 혈액이랑 조직 검체를 가지고 이제 조직 표본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 슬라이드를 만들어서 이제 법의관 선생님들께 이제 드리고 있고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치과 의사들은 이제 보통 충치를 치료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한다면 치의학자시면 치아에 뭐 손상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어떤 진실을 찾는 겁니까? 여기 국가수에서 치과 관련해서 하는 일은 치아를 이용해서 사람 찾는 거. 왜냐면은 사람마다 치아에 보철물이라던가 맞아요. 임플란트가 어디에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생전에 치과 기록이 있으면은 무조건. 돌아가신 분들을 비교를 해서 이 사람이다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치아를 이용해서 연령을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추락이나 안면 구타 당해서 돌아가신 분들은 뭐 이빨도 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한 피도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 감정하는 그런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니 부러졌네. 부검을 오늘도 두 분은 하셨나요? 그럼요, 내려갔다 왔죠. 네, 저희 오늘 부검했습니다. 부검을 하셨어요? 네. 오늘 뭐 혹시 어떤 사건인지 여쭤봐도 됩니까? 오늘 총 4건 했고요. 벌써요? 근데 오늘 적은 편. 맞아요. 어제는 저희 10건 했죠. 예?
10건. 10건. 근데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건이 얼마나 이제 복잡한 게 들어오느냐가. 오늘은 좀 어땠습니까? 오늘은 좀 무난한 편이었어요. 오전에 다 끝났으니까요. 모든 일이 오전에 좀 다 끝나신 거예요? 네. 보통 부검은 네. 아주 힘든 사건 아니면 오전에는 끝나요. 아주 힘든 사건이라는 건 어떤 것들을? 살인, 다들 뭐 아시는 살인도 살인, 이렇게 폭행. 칼로 한 방을 남기느냐 60방을 남기느냐에 따라 시간이. 아니 근데 이제 당연히 이 일을 하시려면은 뭐 당연한 걸 수 있습니다만 그 솔직히 좀 무섭지 않으십니까? 다 물어보시면은 뭐 악몽 꾼 적 있냐 네. 이렇게 얘기들 하시 안 무섭냐 네.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저 아직 한 번도 악몽 꿔본 적은 없어요. 어떠세요, 우리? 예. 사실 죽은 사람은 돌아가셨잖아요. 예. 무서운 건 사실 산 사람이 더 무섭죠. 맞아. 왜냐면은 그런 일을 저지른 그 그런 범죄자들 그 상황이 무서운 거지. 일단 그 결과를 놓고 봤을 보니까 또 때는. 아니 그렇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살해를 당할 때의 모습이 어떤 분들은 차마 눈 뜨고 못 보는 장면들이라고도 막 하는데 근데 그게 하루에 한 거 보고 이러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거의 매일 하니까.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볼 때 아이고 얼마나 아팠겠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접근하는 어디가 방법이 찔렸지 다른 뭐. 그러니까 두 분은 말 그대로 그걸 조사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법치의학자는 사실 그 처음 뵀는데 이 법치의학자가 우리나라에 6분밖에 안 계시다고 그래요? 7분. 7분이에요? 네. 그 중에 한 분이신 거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전문의 자격증을 딴다라는 거는 의사가 되시는 거잖아요. 네, 이게 개원을 하셔도 이게 대부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치과 대학 다니는 사람은 다 이해할 내용인데 내가 어떻게 살겠다가 다 보이거든요. 뭐 조금 페이닥터 하다가 개원해가지고 평생 소목 나갈 때까지 진료하다가 얘기가 다소 과격합니다. 저희가 모르는 분야라 그럴 수 있겠지만 그렇죠. 페이닥터 하다가 개원을 해서 손목 나갈 때까지 이게 좀 물론 그것을 통해 보람도 느끼고 그렇죠, 환자 치료해주고 그렇죠. 차이가 있으니까. 뭐 네. 재물도 없고 네. 그러는데 그렇게 평생을 살면 내가 만족할까라는 생각을 계속을 했어요. 내가 죽을 때 정말 어떤 일을 치과의사로서 하다 죽으면 그때 괜찮을까라고 생각하던 중에 이 일을 하다가 내가 죽으면은 그래도 내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겠다라는. 이게 근데 참 그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치대 간다는 게 뭐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러면은 동기분들은 뭐래요? 학교 동기들. 약간 막 뭐 조롱하는 애들도 있었고 너 뭐 개구리 소년 찾는 거 하러 간다면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을 또 그렇게. 그거는 치과 의사가 느끼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도 느낄 수 없는 전국에서 7명만 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사명감을 느끼고. 오실 때 여기 국가수의 그 경쟁률이 한 얼마 정도 됐어요? 여기는 의사는 항상 미달이라서 경쟁률은 없고요. 그 자리에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 한해서 뽑기 때문에 뭐 2년 전에 그 지원을 했었을 때는 그 당시에는 치과 의사가 더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해서 한마디로 이제 충원될 인원은 우리가 뽑을 필요가 좀 없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동기 중에 가장 못 버는 친구도 내 수입의 2배가 된다고. 예, 4배 버는 친구들도 있고요. 금액으로만 따졌을 때는. 어쨌든 뭐 나는 손목은 친구들에 비해서 전국에 7명밖에 없는. 그럼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나다. 이거는 뭐 진짜 이건 뭐. 5천만 인구 중에 7명이니까. 그 유명한 농담이 있어요. 저희 7명은 다 함께 비행기 절대 타지 마라. 우리 7명이 같이 죽으면 아무도 못 찾아준다. 아니 그 조사관님은 어떻게 이렇게 조사가? 저도 이제 임상병리사 졸업을 하고 원래 옛날부터 이제 국가수가 오고 싶어서 이제 석사를 저는 이제 했어요. 해부학을 전공을 하고. 해부학을 또. 네, 해부학 그 조교를 4년 했습니다. 4년 하고 그러고 이제 여기 입사를 했어요.
법의조사관이 이제 여자분들을 뽑은 지가 별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도 전국에 저도 한 8명, 9분 정도밖에 없고 이제 남들이 하지 않는 일, 부검을 한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다들 굉장히 자부심들을 가지고 계셔서 저도 그렇습니다. 혹시 그 법치학적 감정으로 이렇게 좀 뭐 사건 해결에 좀 도움이 되거나 기억에 남는 사건이 좀 있다면요? 세월호 때 네. 이제 머리뼈가 나왔을 때 치아를 치과자료랑 그 비교해서 비교를 신원확인한 일,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신원확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검을 할 때 좀 가장 힘든 좀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입사하고 이제 얼마 안 됐을 텐데 처음으로 강력 사건에 부검을 들어갔어요. 아무래도 해부할 때는 이제 카데바라고 하죠. 네. 카데바를 볼 때는 사실 그렇게 무섭진 않았어요. 그냥 책에서 보던 그런 것들 갖고 막 네. 이랬는데 실제로 이제 와서 부검을 해보니까 이게 또 많이 이제 훼손이 많이 좀 훼손이 되고.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봤을 땐 내가 현실이랑 좀 괴리감? 이게 좀 너무 네. 내가 이런 상황과 이 장소에 있는 것도 되게 맞아요. 이상하다. 그리고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보통 특히 법의 쪽은 죽음을 매일매일 마주하게 된. 마주하면서 예. 죽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많은 그런 분들이어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죽음이라는 건 되게 막 거창하다고 생각했고 막 어떻게 죽을지도 사실 한 그러니까요. 번쯤은 고민들은 해보시잖아요. 네, 근데 그쵸, 그쵸. 생각보다 사람들은 정말 다양하게 많이 죽고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허무해요. 그래서 생각 못한 부분에서도 막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경우들도 되게 많이 봤고. 그러니까 늘상 이 일을 또 하시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좀 가까이 있다라고 좀 느끼신 것 같아요. 죽음은 누구나 생각하는데 그거가 가까이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나는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이거든요. 나는 아직 그 죽음에 대해서 멀리 있을 거야. 근데 되게 사람이 쉽게 죽거든요. 여기서 보고 있으면은. 그 죽음이 나한테 되게 가까이 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좀 더 삶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 매일매일 죽음을 보면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고 있어요. 아니 좀 국가수에 대한 그 오해나 좀 뭐 이런 것들 좀 있습니까? 저는 그 TV 같은 데서 봤을 때 부검을 하실 때 핀 조명 네. 하나도 안 보입니다. 없어요? 저희는 지금 이거보다 더 환하게 해놓고 봐요. 부검을 할 때는. 보통 그 드라마 속에서 부검은 주변은 어둡고 핀조명만 딱 해서 그 시신 쪽만 이렇게 딱 붙이는 거 하나도 아니에요? 안 보여요. 그래서 진짜 정말 환하게 하고 심지어 이제 법의관 선생님들이 육안해부학 하실 때 보시는 그 테이블에도 형광등이 달려 있습니다. 그거랑 그리고 가운 하나만 입고 네. 장갑 하나만 끼고 네네. 부검하시잖아요. 저희는 거의 풀 세팅을 하고 풀 세팅이란 어떤 거예요? 이제 안에 이제 수술복 입고 위에 부검복 입고 장화 신고 장갑 끼고 두 개 끼고 세 개 끼고. 이게 혹시라도 이제 있을 수 와, 두 분이 뭐 맞췄어요? 장갑 한 개 끼고 두 개 끼고 세 개 끼고. 규칙이에요, 규칙. 이게 혹시나 세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염을 혹시 모르는. 칼로 하기 때문에요. 손이 다칠 수 있어서 목장갑을 마지막에 꼭 끼고 해야 되거든요. 아니 저 혹시 국가수에서 일하면서 생긴 버릇이나 좀 직업병 같은 게 있을까요? 안전 예민증. 그건 맞아. 그러니까 비상구가 위치가 어디지? 소화기 위치가 어디지? 이런 걸 본다든지 아기 있으신 분들은 코 밑에 이렇게 숨 쉬나 안 쉬나 이렇게 손 갖다 대시는 분이 근데 대부분 다 그러셨대요. 지금 물어봤더니 늘상. 예. 우리 저 의주 연구관님은 어떠세요? 저도 안전사고 같은 거, 패러글라이딩 이런 거 절대 하지 말고 뭐 이런 거. 그 강화율이 절대 올라가지 말라. 무조건 깨진다. 저희는 그런 것들을 되게 자주 접하니까 그 화재에서 일하는 애들은 집 나오기 전에 콘센트를 다 뽑고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개인적인 습관은 국가소고 나서 화장을 안 하게 돼요. 왜냐면 오늘은 촬영 때문에 한 건데요. 보통 부검이 끝나면은 씻어야 되잖아요. 이게 냄새가 머리에 다 배고 그래가지고 그 시신에서 나오는 냄새가. 네네. 아 그렇게 방호복을 입어도요? 예, 그럼요. 그렇구나. 뭐 선배님들이
부검하고 서울 지하철 타면 다들 피한다고 그러는데 냄새는 안 나고. 하루에 정말 샤워를 3-4번은 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혹시 두 분께 이곳에 좀 근무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예. 저는 부검이 하고 싶어서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가 공무원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행정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해요. 아까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떠세요? 저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하고 들어와야 되지 않아요. 하고 없어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자, 아주 오늘 뼈를 때리는 그런 현실 조언들 많이 해줬어요. 사실 열정만 가지고 와서는 또 첫 월급을 보고 이거 뭐지? 그때 현타가 온대요, 다들.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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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